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이 취임 석 달 만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송 수석의 개인 비리 관련 수사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단행된 청와대 참모진 인적수회신에 따라 지난 6월 23일에 임명이 됐습니다. 최근 인천아시안게임 주무수석으로 의욕적으로 대회를 준비해온 송 수석은 대회 첫날 돌연 사퇴에 석연찮은 뒷맛을 남겼는데요. 주요 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의 임명과 사퇴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방 발표 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뉴스트라다무스 9월 2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죠.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는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를 통해 살펴보고요. 뉴스 브리핑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이슈 분석 시간에는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고밀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은 개헌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의사일정 정상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그 여야에서 그치지 않고 흘러나오는 게 바로 개헌에 관한 구상이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보자는 논의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급한 현안에 앞서서 이 달리는 말에서 잠시 내려와서 개헌 논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의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도 이 개헌 문제가 전국의 뇌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어제 오늘 본격적으로 개헌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이 최근 새누리당 측에 개헌 논의를 본격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밑에서는 개헌 담론이 이미 한창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라면은 말 그대로 헌법을 바꾸자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개헌은 특히 이 권력 구조, 즉 대통령제라는 우리의 정부 형태를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의 현 권력 구조는 5년 단임 대통령제입니다.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구조인데, 흔히들 1987년 체제라고 부르죠. 대통령제의 발명국인 미국의 대통령제를 대통령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의 경우 4년 중임제와 이 양원제를 채택했고, 많은 나라가 이 모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이 직선제와 함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자리를 잡았죠. 한 사람이 권력을 오래 잡고 있는 데 대한 경계심이 워낙 커서 단임이라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예. 앞서 여야의 일부 의원들 개헌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매일경제가 최근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의미 있는 국회의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조간에 보도를 했는데,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이 넘는 93%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또 2016년 총선, 그러니까 20대 총선이죠. 그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다수 의원들은 개헌의 방향으로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았고, 유럽식 의원 내각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현재 5년 단임제는 어떤 폐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책임 정치가 불가능한 측면이 크다는 게 정치권과 학계의 오래되고도 공통된 지적입니다.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런 겁니다. 어차피 누가 하든 5년이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만큼 정책이나 정치의 연속성 또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당연히 정치의 책임성도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현행 5년 단임 체제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2년쯤 남겨둔 시점이 되면은 차기 대권 다툼에서 비롯되는 대통령의 권력 누수, 즉 레임덕 현상이 예외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정치를 왜곡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서 얘기가 나왔던 미국식 4년 중임제로 바꾸게 된다면 폐해가 좀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형식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조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4년 잘하면 앞으로 4년 더 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매혹적인 당근이고, 만약 제대로 못해서 중간평가 때 권력을 넘겨주게 되면은 그 집권 세력은 앞으로 8년 동안 야당으로 살아야 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주요 정책 집행이나 정치 행위에 있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과 행동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전국의 예측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만약 미국식을 쫓기에는 그런 구조나 독특한 우리 정치 현실이 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점이 중요한데, 미국식 대통령제, 지금 의원들이 많이 선호한다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작동하는 원리는 대통령제의 근본인 이 삼권 분립의 원칙이 비교적 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 입법과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된다는 건데, 이 유럽의 왕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미국 사람들이 이 정점화된 권력을 강하게 경계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즉 국회와 이 대통령 사이의 독립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도 대통령 눈치를 살피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즉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이 매우 높아서요. 의회에서 당론에 반하는 크로스 보팅이 매우 활성화된 미국 특유의 정치 문화가 바탕이 된 겁니다. 예. 정당 내에 중앙당이라는 게 미국은 없거든요. 따라서 의원들이 공천 때문에 높은 사람들,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구조 또한 중요하고, 따라서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활성화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이 백악관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야 의원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을 골고루 만나서 이 자기네 뜻에 맞게 표결해달라고 설득하고 사정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주요 쟁점에 대한 표결을 할 때 대부분의 사안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여야에 관계없이 몇몇 의원의 표결이 전체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당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방탄막이 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당론이라는 거를 정해서 밀어붙이는 우리 정치 문화 위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또는 그 원리를 구현하기 힘든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어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함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다른 대안으로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정치 현실을 고려해서 따져봐야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당내 기율이 무척 강하고 또 거의 모든 의사결정이 당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는 다름 아닌 유럽식 의원 내각제입니다.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죠. 내각제 국가에서 선거는 사실상 의회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나밖에 없고요. 또 이것도 개별 의원을 향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당을 향해서 찍는 정당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유권자들이 정당의 표를 던지면 당이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서 의원이 쭉 배정되는 그런 식입니다. 예. 주요 공직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각제는 이 분립된 권력이라는 대통령제와 달리 융합된 권력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은 이 소수 세력과의 연정을 통해서 강력한 통치 기반을 구성하는데, 내각제의 경우 의회가 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요. 총리가 뭔가 자기 말이 잘 안 통하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는 이 자발적 재신임도 가능해서 정치적 유연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당의 강력한 내부 기율, 즉 의원의 자율성이 낮은 게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동네 법관이나 검사마저도 선거로 뽑는 미국과 달리 정부가 주요 공직을 대부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 역시 사실 내각제와 비슷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회 정치 문화 자체만 볼 경우 우리에게는 차라리 내각제가 더 맞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각제는 현재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내각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언제나 변방으로 밀려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그 이원 정부제라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4년 중임제로의 개헌과 관련해서는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만약에 현 정부에서 현 정권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되면 현직 대통령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현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 구성 뒤 첫 회의를 오늘 오전에 가졌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 문희상 위원장 무슨 얘기했습니까?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3가지 급선무를 거론했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가장 먼저 꼽았고 또 전당대회 준비와 당의 혁신 작업을 이어서 거론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초점을 좀 맞추어 보자면 문희상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유가족이 동의하는 최소한 양해하는 특별법이 꼭 제정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양해라는 말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는 접고 특검 추천 문제로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이 최근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초 문희상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가 오늘 중에 만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늘 감기 몸살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정을 하루 쉰다고 하고요. 문희상 위원장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다는 일각의 보도,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새누리당이 확인해 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새누리당 내부를 보니까는 그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오늘 새누리당은 그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이어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가 해결이 돼도 여전히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겁니다. 예. 주호영 정책위 의장의 말이었는데 요약하자면 진상조사 특위 구성 문제, 특히 이 위원장을 어디에서 뽑을지에 관한 문제, 또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 이건 배상으로 하느냐 보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의미가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권 등 사실상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차가 크고 수사권, 기소권 문제 해결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천명한 겁니다. 예. 그리고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 특검 추천권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현재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접고 특검 추천권 문제로 폭을 좁혀서 협상하는 방안이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문제하고 관련된 건데 이에 관한 이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안의 내용의 핵심은 새누리당이 이 여당 몫으로 2명의 위원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가족의 허락을 받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 주장을 접는 대신 이 2명의 추천권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먼저 한 10명 정도를 추천하면 새누리당이 이 중에서 2명을 고르는 방안을 제안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유력하게 나왔었죠. 예.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2차 합의안도 이미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폭 양보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쪽 2명을 유가족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예.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이 2시 17분입니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쓴 21세기의 자본이 화제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 듯한데요. 한국어판 책도 제법 많이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피케티의 주장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다시 심해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누진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밝힌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되면은 계층 간 이동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인데 피케티 교수의 해법은 뭡니까? 피케티 교수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자본에 대한 그 수익률, 돈을 버는 그 비율이 생산된 소득이 성장하는 그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죠. 예.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소수의 부자들의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케티 교수가 내세우는 해법은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에게 부유세라고 하죠. 자본 과세를 통해서 그것이 늘어나는 속도를 좀 줄여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해법입니다. 생산이나 소비에 따른 세금 부과가 아니고 자본 그 자체에 대한 세금을 매기자라는 건데.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 소득세도 예. 지금보다는 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을 훨씬 더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케티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그 한계세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군요. 네, 뭐 80%를 얘기하니까 충격적일 텐데요. 예. 사실은 이 피케티 교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미국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 원로 교수들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예.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 그 세금을 많이 받으면 그 일할 동기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최대한의 세율을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한 거고요. 생산 의욕을 꺾지 않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김용호 씨가 이유야 어찌됐건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면서 같은 유가족으로서 무리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용호 씨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유가족 전체가 비난받고 있고 언론과 SNS상에서 폭행에 가담하지도 않은 제게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단식을 할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얘기입니다. 지금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좀 저희가 시끌시끌한데 국민 여러분께 일단 이후에 어떻게 됐건 간에 폭력 사건을 행사한 데 대해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같은 유가족으로서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문희상 신임 태정치 민주연합 지대위원께서 유가족 동의가 아닌 양해를 얻는 선에서 세월호 특별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8월에 일방적인 협상을 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이렇게 더 꼬이게 되었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께서는 박영선 원내대표 자체를 밟지 않고 유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루빨리 해줘주시고 민생 법안을 처리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우리 세월호 유가족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소리 안 듣게 좀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유가족 전체가 폭력권으로 지금 몰리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식을 할 때보다 지금 심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 유가족 전체의 일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저희 유가족 다른 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내용을 겪으면서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각 계파 수장들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죠.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문재인 의원 등과 함께 비대위원으로 인선된 박지원 의원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새정치민주연합에 계파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면서 계파가 있는 건 물론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좌지우지 안 된다며 당내 계파 갈등이 침소봉대된 형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의가 아니라 양해를 구할 요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문희상 위원장이요. 그래서 지금 기소권, 수사권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검 추천권을 양보받는 것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그게 맨 먼저 저하고 박지원과 김무성이 만나서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넘겨졌던 건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변질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것을 선택할까 하는 것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신다. 예. 근데 보관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시나요? 예. 지금 오늘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김무성 대표가 만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이 2차 재협상을 마지노선으로 줬기 때문에 과연 이 2차 재협상 안에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을지 이 점도 좀 궁금하네요.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말씀으로는 바로 공개적으로 김무성 대표와 만나지는 않겠다. 두 분이 만나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정하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세월호 협상에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 여야의 창구는 국회니까 원내대표가 해야죠.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인 조혜진 의원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특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서 혁신위에서 다뤄질 의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당개혁과 선거개혁, 정치개혁과 국회 운영위 개혁 등 국정 운영의 틀을 개혁하는 문제, 개헌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여야 상당수 의원이 있는데 저는 정당개혁, 선거개혁, 정치개혁 더 나아가서 이제 국회 운영의 개혁이라든지 국정 운영의 틀을 개혁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개헌 문제를 비껴가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국회 안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개헌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래 진행되어 왔고 가장 여야 정쟁 구도의 가장 원인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에 대선에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것에서 모든 정치적 문제들이 야기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야 의원들이 공히 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여야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게 개헌이 되려면 늦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되지 않으면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 당에서부터 혁신위원회에서부터 이 틀을 잡아서 야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국민TV 뉴스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가장 큰 혜택을 볼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시사 전문 블로거 IM피터의 주장입니다. IM피터는 오늘 올린 글을 통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가업 상속 공제 한도 확대 방안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의 혜택을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가업 상속 공제 한도 확대는 쉽게 말해서 오래된 명문 중소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서 오너가 자식에게 기업을 쉽게 물려주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기존 법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던 박지만 회장인데 이번 개정안의 혜택 기준이 박 회장에게 딱 맞는 이른바 맞춤형으로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50%가 돼야 했는데요. 이번엔 1인 지분 25%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박 회장은 현재 이지 주식을 25.9%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해당이 되는 수치이고요. 예. 또 기존 법은 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할 경우에만 혜택을 줬는데 개정안은 아예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법은 1인 단독 상속만을 인정했는데 박 회장은 올해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제도 1인 단독 상속도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아들 2명에게 상속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박지만 회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박 회장이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자, 그리고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임명된 지 석 달 만에 돌연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갑작스런 사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송 전 수석의 사퇴 직전에 경찰이 송 전 수석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송광영 전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의 돌연 사퇴가 검경 수사와 직접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송 전 수석의 사퇴 며칠 전에 경찰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인데요.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해 17개 국공립 또 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는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에서 수업받는 3+1 유학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찰은 송 전 수석이 사퇴하기 전인 지난 16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요. 이로부터 불과 나흘 뒤 송 전 수석이 돌연 사퇴를 표명했고 사표가 즉각 수리됐습니다. 앞서서 송 수석은 지난 6월 서초경찰서에 소환돼 관련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송 전 수석이 경찰 수사에 이어질 검찰 수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퇴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맹점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문책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요. 송 전 수석이 임명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버클리 대학 학보에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반대하는 기명 컬럼이 실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외신 번역 언론인 뉴스프로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국계 학생인 이예찬, 윤미리 학생 기자가 쓴 이 칼럼은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 대통령이다라고 칭하면서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오는 23일과 24일, 내일과 모레가 되겠죠. 유엔 기후 정상회의와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독재자 대통령과 함께 침몰한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의 안전과
남북한의 분쟁, 평화와 인권 등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녀의 첫 번째 연설을 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녀가 한국인들과 세계를 속이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거하도록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서 UC 버클리의 우리 한국인 공동체는 박 대통령이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실제적 본질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문제에 열받고 있다며 한국의 국격을 손상시키고 한국인들을 세계적으로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지 대통령을 뽑아서 해야 할 일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칼럼을 언급하면서 버클리언의 한 사람으로 말하지만 버클리 대학신문에 기명 칼럼으로 이런 글 실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뉴스프로의 번역가 정모 씨의 경북 구미 자택으로 찾아가서 가택 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정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번역한 민모 씨의 행적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영향이겠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새 집행부를 선출했어요. 예, 세월호 유가족들은 어제 오후 6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합동분향소 옆에 있는 경기도 미술관에서 유족 350여 명이 참석해서 열린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집행부 7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예. 유경근 대변인과 심리치료 생계지원분과의 유병화 파트장 등 2명은 유임됐습니다. 전 집행부에서 진상규명분과 파트장을 맡았던 전명선 신임위원장은 전체 229표 가운데 154표를 얻어서 다른 3명의 후보를 제치고 새 위원장에 선출됐는데요. 전 위원장은 총회 직후에 위원장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순수한 마음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로 인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문희상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수사권, 기소권 배제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건 오직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절충안을 내놨군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오늘 안 되면 당이 죽는다는 각오로 특별법과 당 혁신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비대위원에 선임된 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법은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한다며 여당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의 신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 의원은 또 우리 당이 나서고 또 제가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겠다며 특별법을 타결하지 못하면 여야 모두 국회의원을 그만둔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당 혁신, 정치 혁신이 제가 정치하는 목적이고 비대위에 참석한 이유라며 거기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송전탑 건설 반대하던 경북 청도 주민에게 청도경찰서장이 돈 봉투 돌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찰이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돈 봉투의 일부가 송전탑 시공사로부터 나온 정황이 또 발견이 됐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청도 송전탑 시공사인 D사와 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서 회계장부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경찰은 한전 대구경북 건설지사 직원들이 D 시공사로부터 돈 일부를 받았다라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전이 주민들에게 전달한 돈은 모두 1,700만 원이고요. 이 중에 1,100만 원은 이모 전 지사장과 그 부인의 은행 계좌에서 나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600만 원이 시공사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전과 청도경찰 간 유착 의혹에서 시공업체까지 개입된 삼각 비리로 점점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예. 그리고 삼성동 비서실장이라고 불리던 정윤회 씨,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다스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네요.
예, 오늘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조사에 출석해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고 있었다고 암시하는 기사를 쓴 가토다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처벌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 검찰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처벌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 씨는 처벌 의사를 밝힌 셈이 됐고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반의사,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가토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공무원 노조의 저지로 무산이 됐죠. 예,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토론회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해서 새누리당과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해 토론자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타나자 연금개혁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 합의로 결정될 최종안에 공무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고성과 야유가 이어졌고 주최 측은 결국 토론회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연금학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43% 올리면서 수령액은 34% 내리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경제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자금 보유력을 나타내는 보유율을 보니까는 지난해 말보다 높아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 협의회는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법인 600여 곳의 상반기 말 현재 유보율이 1093%로 지난해 말보다 69%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보율이 2000% 이상인 회사는 130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5곳 늘었고 100% 미만인 회사는 50곳으로 한 곳 줄었습니다. 유보율은 이익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안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재무 구조가 우수하고 배당 여력이 크며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그만큼 투자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금고에 쌓아놓고 있는 돈이 늘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국 정상화와 극한 대치의 갈림길에서 여야가 중대고비 맞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대치 상황에서 또 이번 주에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야의 입장차 좀 좁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6일 본회의 예정인데요. 입장 차이는 아직까지는 계속 교착 국면이기 때문에 여야 어느 쪽에서도 이 전환적이고 전향적인 발언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찌 보면 좀 서로 간보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이 야당은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됐죠. 그렇죠. 추대 방식으로 이제 추대가 된 건데 결국은 1년여 전에 이제 똑같은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도로 문희상이냐 혹은 재방송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질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야당이 처한 이제 위기 국면을 돌파해야 되는 숙제를 이제 끌어안고 있는데 조금 후 오늘 4시에
김무성 당대표하고 이제 상견례가 예정돼 있네요. 예. 대략은 뭐 서로 잘해봅시다라는 이제 수준의 덕담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기류는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국면에서 박영선 이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시절에 협상 재협상은 굉장히 좀 여당 안에 끌려갔고 반면에 야당 내에서 추인을 받지 못해서 이 그 세월호 유가족 원안 고수를 또 결국은 부르짖으면서 교착해야 했던 상황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바로 추대되자마자 취임과 동시에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동안은 동의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일을 했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예. 동의와 양해의 차이가 얼마나 이제 크고 좁은 건지는 우리가 이제 추상적이어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이제 미묘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그리고 어제 일요일 오후에 비대위원들을 선임했죠. 예. 근데 이 야당의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6인위원회가 됐는데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 두 분을 빼고 4명의 비대위원은 각 계파의 수장들입니다. 예. 친노계 좌장 하면 이제 문재인 의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정세균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의 이 DJ 동교동계 박지원 의원 원로 총진인데 들어갔고요. 그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진이 되면서 지금 이제 배제된 것이 누구냐 하면 비대위원장으로 이석현 이 국회 부의장을 밀었던 중도 온건파들이에요. 예. 그래서 중도 온건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제 반영할 세력은 없다. 결국은 이제 개파 간 안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강경 노선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이제 내년도 차기 당권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회 체제를 잘못됐다. 그럼 뭐 다시 지금 구성하자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를 쏟아내고 있어서 내부에 이 잡음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문희상 위원장의 숙제가 커 보입니다. 예. 이제 여야 대표 회동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뭐 어떤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세월호 국면을 풀자라고 하는 데는 합의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야기는 여야 협상이 되든 혹은 뭐 세월호 유가족 면담이 되든 혹은 이 3자가 다 포함한 3자 운영 협의체가 되든 어쨌든 이 모여 앉아서 한 테이블에서 의제를 끄집어내고 의견을 조율하고 좁혀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의 좀 강경한 입장, 특히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떠나기 전에 이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던진 굉장히 강경 발언들, 이것 때문에 저는 여당 자체는 지금 가이드라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발목이 묶여있는 형태여서 2자가 모이던 3자가 모이던 그 2차 재협상 안에서 더 뭔가 양보하는 제스처를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간극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어떤 문제가 이제 남냐면 문희상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조기에 뭔가 여야 이 국회 교착 상황에서 좀 이 상황을 허물고 자신의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기서 오히려 물러서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박영선 이 비대위원 체제와 또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하는 이제 숙제를 지금 남기고 있고요.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뭐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또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또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새 집행부를 선출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새로 선출된 새 집행부. 뭐 세월호 특별법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텐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제2기 세월호 가족대책위 이 집행부, 지도부 우리가 이렇게 불렀는데요. 결국은 대표, 부대표, 대변인, 부대변인 다 이제 교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개별적인 성향이나 리더의 정치성 때문에 좌우된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희생자 가족분들, 특히 이제 이 유가족 그리고 실종자 가족 아직 10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존자 가족까지 포함해서 정말 같은 목소리를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검토하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자라고 하고 오직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이 요구를 내걸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을 둘러싼 정황이 이 집권 여당에서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핑계로 해서 이제 세월호 국면 탈출을 요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가족들이 참아라. 사실 유가족들이 참아라, 가만히 있으라 이 얘기는
유가족들에게 한 번 더 희생하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뭐 이 배상 보상 얘기한 적도 없고요.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그럼 이분들이 양보한다는 하나는 진실을 규명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집권 여당이 원하는 것이 과연 그것인가? 이걸 좀 본질적으로 3자가 초심에서 그야말로 전 국민이 다 보는 자리에서 한번 연석회의를 열어서 충분히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토로하는 장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 순방을 마치고 26일에 귀국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풀지 않으면 이게 여야 국회 협상으로 풀릴 수 있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가장 좀 암담한 점입니다. 그렇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고성과 야유가 오가면서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어요. 그렇습니다. 파행 무산이 됐죠. 예. 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파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십니까? 이거가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새로운 전국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고요. 우선 이것이 이 독립된 단독 사안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담뱃값 인상 안에서 비롯된 증세 논란의 이제 후속타입니다. 증세 논란이 처음에 담뱃값 인상안이 나왔죠. 그것도 파격적으로 2,500원에서 2,000원을 올려서 4,500원 안이 나왔고요. 국회에 이제 또 갑론을박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데 그 직후에 정부안으로는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간접세 인상 방안이 또 나왔죠. 그리고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주류세도 올릴 것 같다라고 하는 조짐들이 나오면서 이 계속 증세 논란은 이 불이 붙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나 여당은 굉장히 좀 안일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표정 관리를 하면서 곤혹스러워하지만 여기에 하나 또 불거진 게 지금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연금 개혁안이 지금 등장을 한 건데요. 오늘 아침 토론에도 물론 이제 이 연금 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측하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선 1차 안으로 나와 있다. 오늘 나성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된 안으로 최종안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다음 달에 최종안을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당 측에서는. 그럼 지금 이번에 발표해 놓고 한 달 동안 이게 연금학회는 용역사업으로 이 지금 새로운 모델에 대한 검토를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더 내고 덜 받는다라고 하는 원칙, 재정 감소를 위한 이 축은 절대로 흐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공무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하는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벌어지려고 했었던 토론회처럼 형식적인 토론회나 공청회가 한두 차례 있은 후에 제가 보기엔 다음 달에 지금 이 안에서 대동소이한 변경이 있다면 약간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조절하는 형태로 현재 공무원들의 어떤 이 부담은 더 높이고 그다음에 퇴직 후에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줄어드는 형태의 연금 개혁안이 이 상정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불러올 역풍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조짐이 만만치가 않은데 문제는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그동안 혜택을 받던 이기주의를 버려야 하는 점도 있다라고 하는 명분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 임용식이라든가 그리고 공무원 퇴직 시점에 따라서 앞으로 젊은 공무원들 그리고 지금 연차가 짧은 공무원일수록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형태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불균형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또 이 집권 여당이 이 재정 문제를 내년에 슈퍼 예산은 책정해 놓고 말이죠. 이 부분을 어디서든지 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공무원 사회의 어떤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는 형태이면서 그것도 충분히 소통 과정을 갖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아마 공무원들의 이 정부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시끄러운 전국으로 흘러갈 그런 공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를 좀 해봤지만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 취임 석 달 만에 돌연 사직했는데 그 갑작스러운 사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죠. 사실은 대통령이 이 캐나다하고 미국 해외 순방 떠나는 20일 전격 사퇴가 발표가 되면서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바로 승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배경이 뭐냐 의혹이 쏠렸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미 6월 12일 청와대 수석으로 내정되기 사흘 전에 경찰 조사를 받은 바가 있다. 맞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대학들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1+3라고 하는 해외 유학 제도를 어찌 보면 교육부의 승인도 없이 무허가 상태로 대학의 우후죽순으로 도입하면서 20에서 40%의 이제 이 금액의 이 요율을 일종의 수수료로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정황이거든요. 이것을 경찰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학 비리로 조사해 왔는데 첩보로 이제 제보를 받고 17개 대학이 걸려 있다고 해요. 그런데 송광용 전 교육문화 수석이 됐습니다만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임하다가 내정돼서 갔던 거거든요. 근데 서울교대 총장도 그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고 이미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와대에 수석으로 내정이 됐다는 거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개인 비리는 아니다. 어찌 보면 이제 대학 비리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총장이라는 직은 의사결정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범죄로 밝혀진다면 혐의를 피해갈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청와대 인선에 또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범죄 혐의에 연루돼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소환까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석으로 내정됐다면 그동안 인사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개인 비리들이 청문회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현행범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 청와대에서는 수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미 내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인사 참사가 많이 벌어지면서 집권 2년차 올 동안 보완한다 했던 청와대 인사 시스템은 결국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질타를 면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후속 보도들을 좀 저희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또 계속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였습니다.